반갑습니다. 모쪼록 너무 좋은 학회에 제가 도움이 조금이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암은 불청객일까요? 손님은 아닐 테고, 그러면 뭐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메신저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암은 지금까지 살았던 생활 방식이 잘못 옳고 그름은 아니고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을 갖다가 막 죽이고 없애고 막 제거하고 이렇다기보다 좀 커져 있으면 좀 작게 만들고 또 암세포가 나를 덩어리 져가지고 공격하지 않도록 살살 다루어야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대학교 때까지는요, 건강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의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주 메뉴가 새우깡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소우루빵, 김밥 먹은 정도가 제대로 된 식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생리가 안 오분, 그리고 단원성난소 증후군이 걸려서 그 배란이 안 됐고요. 배란이 안 되다 보니까 난임이 있고, 지금은 가정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지금 제가 요즘 갈아먹는 채소예요. 채소를 약간 익혀서 이렇게 일부러 다 갈아 놓고 또 하루에 한 컵씩 먹고 있습니다. 케일을 물 넣고 갈아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 먹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미숫가루 넣고 물 넣고 해가지고 갈아 먹기도 합니다. 배란이 안 돼서 난임이었잖아요. 두 딸은 제가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맞아가지고 어렵게 가졌고, 이 막내는 자연 임신이 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제 상황부터 해서 가정학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특정 식품이 과연 내가 소세지를 많이 먹어서 암에 걸렸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오래된 잘못된 식습관 자체가 오랫동안에 걸쳐서 암을 유발했을 겁니다. 요즘은 후성 유정학이 또 암의 더 근본 요인을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생활습관, 내가 지금 있는 환경, 그리고 나의 식습관이 전체적으로 암의 90% 이상까지도 유발 원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중에 식습관이 최대 30%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습관이 암을 유발할 수 있겠죠. 어떠한 메커니즘일까요? DNA 메틸화, 그리고 DNA를 둘러싸고 있는 히스토딘이라는 단백질의 변형으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양세포, 종합억제 유전자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정상세포와 캔서셀은 조금 다른 DNA 메틸화 과정을 보입니다. 특정 영양소를 오랫동안 결핍하면 특정 개인에서는 또 이 스위치 역할을 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지방도 나쁜 지방을 오랫동안 먹으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고, 활성산소가 많은 환경, 그리고 활성산소가 상산화제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우스 실험인데요. 고지방식을 했을 때 장내에 줄기세포가 과다 생산되어서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도 있었고요. 또 활성산소가 많은 것 자체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근데 활성산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일부 특정 식품이 암을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가공식품이나 첨가물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오랫동안에 걸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아시겠지만 요즘은 젓갈도 안전하지가 않고 또 어느 일부에서는 소세지나 이런 것도 발암물질을 이미 규정이 돼 있고, 설탕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설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도 일으키지만 암세포가 또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또 퍼간다고 해서 탄수화물 아예 먹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내 균총이 파괴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사 산물들이 스위치 역할을 해서 암을 유발해도 한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면역감은 억제제에 잘 듣는, 항암 치료가 잘 듣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채취해서 생쥐에 이식을 하면 또 이 생쥐가 항암 치료 효과가 좋아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과 암은 또 연관이 많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요인이 암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무수히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이게 문제죠.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이걸 많이 해서 암에 걸렸다가 아니라
복합적인 많은 환경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그 전에 생활 습관, 식습관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케토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옛날엔 살 빼는 거였지만 뭐 항암요법, 뭐 식사요법으로도 해서 유행이 있지만요. 이것도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설탕을 아예 안 먹고 포도당, 원래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고 왜냐면 이 탄수화물 자체가 암세포의 먹이가 된다고 해서 이런 이론을 근거해서 설탕을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지방이 암세포의 먹이가 된다는 힘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 식단을 주장한다기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먹어야 합니다. 골고루 다 먹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밥상입니다. 근데요, 다 먹는 와중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 시기가 있고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일단 먹어야 버티는 경우, 체중이 빠지고 있을 때, 악액질 살 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재료, 그리고 안전한 요리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시기는 치료가 끝났을 때, 완치됐을 때, 추적 관찰 중에 있을 때는 좋은 식자재, 좋은 요리법,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탄수화물 중요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탄수화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의 먹이가 된다라고 해서요. 근데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 근육이 보존되지 않고요. 또 탄수화물 자체는 고열량, 영양성분의 주된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탄수화물로 드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질문은 과연 백미를 먹으면 안 되고 현미만 먹어야 되냐? 잡곡만 먹어야 되냐? 요즘은 뭐 현미니 렉틴이 많다고 해가지고 장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요. 아까 장이 안 좋거나 일단 먹어야 될 시기에는 백미든 뭐든 죽이든 드시고요. 그리고 안정화된 시기에는 현미 중에서도 발화현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탄수화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좋겠죠. 자, 탄수화물을 선택할 때 이왕이면 당지수가 낮은 게 좋겠습니다. 혈탄 스파이크는 어찌됐건 혈관에도 안 좋지만 암세포를 키우는 역할도 하니까요. 그러면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봤을 때는 대부분은 콩입니다. 그리고 감자 대신 고구마. 과일류도 당지수가 낮은 과일류를 선택하시면 더 좋겠죠. 뭐 베리류나 아니면 자몽, 배 같은. 이왕이면 글루텐이 없는 거, 이왕이면 유전자 변형이 안 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단순당이 없거나 뭐 슈크랄로즈부터 해서 인공당이 너무 많잖아요. 인공당이 없는 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요. 이 글루텐은 일부 장색과 결합을 해서 조눌릴이라는 단백질을 많이 생성시키고 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타이트 정신을 악화시키고 장누수를 일으킵니다. 장누수가 되면 독소들이 많이 되고 다시 체내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자, 장이 안 좋을 때는요. 렉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삼가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렉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딱 보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근데 이 렉틴은 원래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게 만드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 자체가 장을 또 파괴하고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렉틴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불린 물은 이제 버려야 되겠죠. 삶고 그다음에 압력솥을 사용하거나 발효를 시키면 건강한 음식의 렉틴을 줄여서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소화가 안 된다, 장이 안 좋다 할 때는 렉틴 농도가 높은 음식에서 낮은 음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양한 탄수화물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양한 요리법을 선택을 해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꼭 현미, 백 이런 것만 강조할 게 아니고 죽, 누룽지, 국수, 파스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모든 영양소를 다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죽을 먹을 때는 시판죽이라 하더라도 단백질을 추가해서 드시는 거죠. 고기 가른 거를 볶아가지고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국수를 먹을 때는 고기를 위에 올린다던가 파스타 같은 경우에 해물을 가득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탄수화를 먹을 때는
탄수화물 단품만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충분한 식품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백질을 하도 많이 여기저기서 강조를 하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몸무게에 똑같은 양의 단백질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70kg면은 70g의 단백질. 근데 여기서 70g이라 하면 고기 70g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써져 있는 단백질 8g. 그러니까 70kg의 사람이면 70g을 먹어야 되니 한 끼당 작은 닭고기로는 2토막을 드셔야겠죠. 그래야 적어도 16g의 단백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중지방까지, 그러니까 중지방 단백질까지 이제 먹을 거를 권하는데요. 고지방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지방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고지방을 먹게 되면은 지방 함량이 너무 높아져서 단백질 함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고지방 단백질보다는 중지방과 저지방 단백질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로 있으니까 여기에 선택해서 골고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백질은 사실 충분히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전 단백질 내가 먹던 거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소화도 안 되고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몇 끼니 먹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백질은요,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재료와 나쁜 재료를 한번 볼까요? 물론 가공된 건 다 안 좋지만요. 집에서 가공한 건 괜찮아요. 바닷소금으로 염장한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건 어려우니까. 아무튼 가공육은 안 좋겠고, 그 다음에 모든 고기들이 요즘은 이제 사료가 옥수수 사료나 아니면 성장 촉진 사료를 사용하니까 그런 게 안 좋겠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조금 안 좋겠고, 수온이 높은 생선은 좀 피해야 되겠고, 그러면 목초지, 풀로 놓아먹인 고기가 안전하겠고, 자연산 생선이 안전하겠고, 그 다음에 중국 함량이 낮은 거가 안전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요즘 인터넷이나 아니면 챗GPT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수온 함량이 낮은 걸로 해서 다양하게 생선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면 당연히 이 모든 단백질을 음식으로 말고 단백질 보충제로만 먹어서도 안 되겠지만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알러지 반응이 없는 것, 첨가물이 적은 것, 그다음에 이온인 비타민 A를 조금씩 들어있는 거, 브랜드가 신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소화가 용이한 단백질, 그리고 자기가 이제 유당의 불내성이 있다면 유당이 좀 제거된 단백질 파우더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아미노산이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건데 일부 아미노산을 단독으로 좀 고용량 쓸 때도 있습니다. 즉 장이 너무 망가졌을 때는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 제제를 단독으로 의료진의 진단과 그다음에 의료진의 그 처방법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단기간 적절한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지방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죠. 지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온 유지, 세포막 구성, 콜레스테롤의 전구물질,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데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될까요? 오메가6, 3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서 먹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오메가6를 먹으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메가3, 6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을 따로 먹지 않아도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이미 오메가6가 많다면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미 오메가6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오메가3를 위주로 먹자. 근데 오메가3가 많은 지방을 봤더니 들기름, 그리고 아마씨유가 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식용유들이 오메가6가 너무 많아서 위양이면 오메가3가 많은 지방을 선택하자라는 거고요. 또 지방은 열에 굉장히 약하니까 냉압착 오일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실 거예요. 뚜껑을 빨리 땄으면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빨리 소비해야 되고 이런 디테일한 게 있고요. 또 좋은 지방이라도 발염점을 고려해서 사용을 하자. 발염점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튀는 걸 피할 수는 없어요.
뭐 별미로 튀김을 먹는다면 발연점이 높은 지방을 선택을 하는 거고, 볶을 경우에는 중간 발연점, 그리고 드레싱류로 사용할 때는 낮은 발연점의 그 건강한 오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연점이 높았을 때, 즉 튀김류나 이런 식용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많이 생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크릴아마이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커피나 차에도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아크릴아마이드를 규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온 요리 시에는 아크릴아마이드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발암물질, 그리고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고온 요리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왕이면 고온 요리를 피하는 게 좋겠죠. 고온 요리라 함은 180도 이상의 온도를 가지고 요리하는 건데요. 볶을 때도 기름을 사용해서 볶으면 고온 요리가 됩니다. 이제 고온 요리 말고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게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인데요. 간혹 사용할 수는 있어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가 절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 전자레인지에 고기를 데펴 보셨나요? 일부는 이미 타서 새까매지고 일부는 덜 데펴지고 그래요. 이런 열의 불균형적인 가열 때문에 전자레인지는 조금 피하라는 의미고, 균형 있게 데필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는 기름 없이 이제 조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위험성만 피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요. 가장 안전한 요리법은 전요리법, 삶거나 찌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름은 아무래도 고온에서 변성이 일어나니까 고온 요리,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는 기름을 조금 사용을 안 하거나 발연점이 높은 걸 사용하거나 기버터 같이 좀 안전한 기름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슬로우 쿠커나 압력솥을 이용한 요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스튜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소고기, 뭐 채소 스튜, 아니면 닭가슴살 채소 스튜를 해서 전 요리를 이용해서 영양소 손실 없이 요리할 수 있는 게, 또 한 끼 간편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스튜밥 같아서 스튜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을요, 먹을 때는 포화지방은 절대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포화지방은 사실 열량이 있고, 아까 지방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량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면 안전한 포화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게 안전한 포화지방일까요?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버터 중에서도 버터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버터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유기농, 초식성 이거 다 좋은데, 초식성은 유기농보다 오메가3가 좀 더 많고, 기버터는 이게 인도식 버터인데 버터를 또 정제해서 유당과 고형분을 제거한, 그래서 유당불내성 있는 사람들한테도 적합한, 고온에서 다 안전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제 기버터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버터를 활용해서 요리를 하다 보면 입맛이 없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입맛을 돋구고 열량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오메가3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가 너무 암과 연관이 많고 염증과 연관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1대 10까지, 오메가6가 10까지도 높다 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오메가3가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메가3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음식으로 충분히 먹으려면 연어 같은 경우에는 100g에 1g 정도의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기 조금 많은 생선을 먹으면 그래도 채워질 수는 있겠지만, 생선을 매일 먹을 수도 없고, 또 생선을 매일 먹으면 여러 가지 중속의 오염도 생각이 되고 하니까 다양하게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어뿐만 아니라 오메가3가 많은 기름, 아까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름, 연어, 그리고 아무래도 내 식단에는 오메가3가 부족할 것 같다 했을 때는 좀 잘 만들어진 제품, 특히 오메가3는 열에 약하니까 산패 잘 되니까 낮게 포장된 제품,
그리고 잘 만들어진 브랜드가 조금 확실한 제품, EPA, DHA가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데 음식으로 일부 안 될 경우에 이제 보충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메가3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악액질에 도움이 된다, 근육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데 이것은 연구마다 효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그럼 최종 용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기전 때문에 오메가3는 되게 중요하니까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조금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으로도 들 수가 있는데요. 고기도 초식성, 그러니까 노화먹이, 풀을 노화먹이어서 키운 고기는 고기의 기름 속에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아니면 낙농 제품은 유기농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거기에도 일부 오메가3가 들어있고요. 기름진 생선, 아까 씨앗류를 통해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3는요. 얘가 작용하는 데는 단독으로 작용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영양소의 복합적인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고루 섭취 계속 나오고 있죠. 식품마다 오메가3 함량은 인터넷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고려해가지고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MCT 오일, 네, 빠른 에너지 공급으로도 도움이 되고 MCT 오일이 요즘 제품으로도 안전하게 유기농을 해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CT 오일도 풍미나 열량 공급 면에서도 드셔도 됩니다. 채소 해조류 섭취해야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제철 채소 많이 먹어야 되고 빛깔로 먹어야 되고 항산화 풍부한 채소를 먹어야 되고 근데 채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해조류도 반드시 조금씩은 매일 섭취를 해야 되겠고 해조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 때문이고 당연히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그리고 영양과 영양소의 손실이 좀 적은 상태로 드셔야 되는데요. 장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채소 섭취를 일단 조금 중단해도 되고요. 서서히 늘려도 됩니다. 그리고 채소 섭취를 녹즙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식이섬유 자체도 되게 몸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으로 섭취하는 거, 녹즙,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버섯류도 되게 중요하죠. 베타글루칸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그렇고 또 안 관련해서는 표고버섯, 명지, 차가버섯 등이 연구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면역, 영양 보충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굳이 비싼 돈 주고 차가버섯만 사 드실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버섯류를 고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영지버섯이나 차가버섯이 보충제나 약물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일부러 돈 주고 사 드시진 않고 선물이 들어왔다 하면 그 정도 고용량이 아닌 그다음에 성분을 알 수 있는 유통 경로를 알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의료진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소가 아까 좋기는 하나 장이 너무 망가져 있을 경우 항암치료 중이나 항암치가 막 끝나고 났을 때는 일정 기간 채소를 좀 중단하고 회복됐을 때 익힌 채소 그리고 한 채소 그리고 나서 생채소로 드시고 양을 증량해서 드시고요. 녹즙도 당연히 좋죠. 그런데 녹즙을 너무 고농도로 처음에 드시게 되면 간이 약해졌을 때 간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즙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희석해서 보고 간의 염증 상태를 봐가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체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채소를 꼭 굳이 생채소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스프나 스튜 형태로 하시고 저 아까 스무디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 보관을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제 겨울에는 냉기를 빼고 약간 해동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채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되게 핫한 라이블리 스무디로 유명하신 분 의사 선생님의 거기에서 따온 건데요. 일단 채소 같은 경우는 스무디 형태로도 먹을 수 있지만 스프나 스튜 형태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합과 채소 그리고 토마토 애호 이런 거를 살짝 쪄서 그다음에 손질한 다음에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드시는 거예요. 스프 형태로 드실 때는 스콘후추 간하고 그냥 드실 때는 스테비아나 알룰로즈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아무거나 먹어야 될 때가 있고요.
안정화돼가지고 좋은 걸 선택해서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에는 강조했듯이 유기농, 뭐 자연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유기농을 먹어야 되냐? 유기농이 꼭 건강에 좋냐? 아직까지는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게, 실정에 맞게 드시면 되겠고, 채소 같은 걸 유기농을 못 드신다면 농약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세척하시면 되고요. 단 고기나 유제품은 혹시나 드실 경우에는 유기농으로 드시는 게 굉장히 안전해요. 채소는 농약을 뺄 수 있지만 고기나 유제품 우리가 어떻게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채소, 고기나 유제품은 유기농으로 드실 걸 권해드리고, 과일이나 채소는 조금 시중 거를 사서 농약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세척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식사법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또 특정 개인이 특정 식단을 했더니 암이 치유됐다. 그래서 이거를 막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양한 식단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식단은 자기 실정과 식성과 자기의 원래 식성과 자기의 지금 실정과 자기의 컨디션과 자기의 지금 상태에 맞는 식단이 제일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탄고지, 이게 케톤식이라고 해서 암 환자들한테 적용한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채소만 먹자, 단백질도 채소에서만 얻자, 간헐적 단식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지중해식이 도움이 된다. 다양한 식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맞는 특정한 식단만 고집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근데요, 케토신의 항암 효과는 사실은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세포가 원래 이제 포도당을 더 주 원료로 사용한다, 그런 그 이론에 의해서 안세포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자라는 그 이론에 근거해서 케토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또 케토식을 사용하다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수치가 감소해서 암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인슐린 IGF-1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암 환자들은 이제 유제품을 다 끊잖아요.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있으신 분들은 유제품을 끊는데, 이게 뭐 유제품에 인슐린 성장인자가 많아서 이제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케토식이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도 또 암 성장을 억제한다. 그다음에 자가표식 작용을 도와준다. 그리고 엠토르 경류를 억제한다. 이렇게 해서 케토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염증을 억제한다. 근데요, 케토식을 할 거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제대로 해야만 효과가 있고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토신의 기본 개념이 탄수화물을 굉장히 조금 먹고 좋은 지방을 먹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지방은 굉장히 까다롭게 선택을 해야 돼요.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을 조금 많이 먹고 탄수화물 거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밥상들이 케톤식 항암요법으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케토신이 아직까지는 모든 암 환자, 모든 사람들한테 좋다라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일부 암 환자한테 이 케토식을 했을 때 오히려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부 암 환자한테는 도움이 됐지만 장기간 안정성이나 지속 가능에서는 조금 연구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케톤식을 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 케토식 굉장히 잘해야 되고, 또 위험한 환자들은 하면 안 되고, 또 일부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채식주의 식단, 고기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두부, 콩 이런 걸로 단백질 섭취하고, 그런데 두부, 콩에는 필수 아미노산 일부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함량을 채우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섭취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극단적인 채식 위주의 식단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시기별로 식단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항암 준비기에는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양을 조절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거를 먹기보다 규칙적으로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항암 중에는요, 물론 좋은 것만 먹으면 좋겠지만 일단 먹어야 삽니다. 일단 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암이 종료된 후에 그때도 일단 조금 장이라든지 여러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탈나고 소화가 안 되는 건 조금 피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게 안전기에 접어들고 완치 판정이 된 후에는 골고루 먹고 이왕이면 좋은 재료로, 이왕이면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설명드린 식자재를 고려하고 이왕이면 조리법도 안전한 조리법으로 영양 손실이 적은 조리법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암이나 전이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때는 더 타이트하게, 이제 내가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있을 때니까, 그리고 암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니까 더 좋은 식단으로 더 안전한 요리법을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식단을 만드시면 보호자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는 이미 한우를 봤기 때문에 암에 대한 공포가 생겼죠. 그럼 보호자가 따로 먹고 암 한우는 뭐 특별한 식사를 드릴 필요는 없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케이크 맛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쁜 그릇에, 그리고 식사 전후의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환경, 그리고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는 배우자나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먹는 거, 그리고 식사를 촉진할 수 있는 영양제, 안 되면 약물 통해서 식욕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이 조금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많이 준비했지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체온이 낮아지면 안 좋다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체온과 암과의 관계는 되게 밀접하고, 저체온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면역계들이 이 저체온일 때는 활성화된 NK세포나 대식세포나 다, 수지세포나 다 면역계들이 체온이 떨어져 있어서 활성을 잘 안 하게 된다라고 해서 체온을 좀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온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식단만 하거나 아니면 칼로리가 부족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체온을 올릴 수 있게 골고루, 체온이 조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이런 음식을 통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보는 거고요. 또 탄수화물도 섭취를 충분히 하고, 특히 철분이 충분한 음식, 그리고 따뜻한 음식, 비타민 B군 이런 걸 섭취를 해가지고 체온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특정 식품이 체온을 올리진 않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면 생각, 껍질째 먹는 게 좋고 매일 먹는 게 좋다고 하고, 계피, 여러 가지 차나 첨가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인삼. 근데 인삼도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 유방암 환자한테 인삼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것도 논문을 많이 찾아보니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중국 논문에서는 오히려 유방암 환자한테 설멸질을 올리고 수명을 연장시켰다라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유방암인데 ER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조금 먹으면서도 찝찝하니까 피하는 게 좋겠고, 그 외의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제 드시면 좋겠고, 홍삼 중에서도 바로 홍삼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 자체는 굉장히 항암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찝찝함은 유방암 환자한테서 ER 양성인 환자한테서는 좀 피하시고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닭가슴살도 갈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또 부추도 약간 체온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면역력도 너무 중요한데요. 면역력이 망가지는 원인들부터 알아야 되는데, 렉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유화제가 굉장히 장이 안 좋고, 글루텐, 그리고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소도 조금
맨 처음에는 조금 피하고, 그래서 일단 장을 좋게 하는 게 필요할 거고, 영양소가 결핍되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를 이제 섭취를 할 필요가 있겠고, 면역에 관련된 영양소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뭐 아까 비타민 C는 아실 거예요. 뭐 당연히 이런 것들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D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D는 제가 영양소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너무 방대해서 못 다루지만 D는 사실 음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를 체크해서 필요하면 주사나 아니면 약을 통해서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셔야겠고, 셀레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죠. 근데 이제 항암 효과가 있는 건 무기셀레늄이고, 우리 브라질 너트나 식품에 있는 건 유기셀레늄인데 뭐 다양하게 섭취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고, 먹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단을 꾸릴 때는요, 먹지 말아야 할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먹으면 기분 좋은 거, 내가 먹었을 때 나 자체도 안전하다고 믿는 거, 좋은 식품, 식자재, 안전한 요리법을 선택해서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먹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먹지 말아야 할 거는요, 억지로 먹고 맛없게 먹고 혼자서 먹는. 근데 몸에 나쁘다고 생각되는데 이 치킨 맛있어요. 근데 몸에 나쁜 거 알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강박적으로 몸에 좋은 것도 이것만 먹어야 돼.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것들. 외식할 때 특히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남이 한다고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따라 먹는. 이게 오히려 먹지 말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기적의 밥상은 없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강의 중에도 이거 먹으면 암이 나아요. 이거 먹으면 암에 걸려요. 이런 거 없습니다. 치유의 밥상도 없어요. 굳이 치유의 밥상이라 하면 맛이 좋고 균형이 있고 규칙적으로 시간 딱딱 맞춰서 먹고 소화가 잘 되고 배설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맞춰서 먹고 부작용이 없는, 그리고 내가 지금 컨디션에 맞는 식단 같이 먹어서 행복한, 이걸 먹으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야, 믿음이 가는 식단, 이게 진정한 치유의 밥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가져온 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지식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이미 하고 계신 거고요. 사실 저 하나 없어져도요 너무 잘 돌아옵니다. 근데 저가 없어지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치유의 밥상은 믿음이 가는 밥상입니다. 믿음이 가려면 이왕이면 좋은 식자재로 안전한 요리법을 사용하고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는 식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